자, 그러면 교재 253쪽에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방식. 자, 감정평가에는 3가지 방식이 있고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다가 한번 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거의 뭐 95%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앉은 자리에서 좀 암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암기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암기까지도 같이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뭐 건강상의 문제든지 어쨌든지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석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실력 차이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후회할 거야. 자, 감정평가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성에 근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두 번째,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을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은 2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시장성이 거래예요, 거래. 거래를 3글자로 바꾸면 시장성. 시장성을 2글자로 바꾸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시장성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물건들도 있을 거고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들도 있을 거거든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물건들은 시장성이 있다 그러고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들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비시장성 물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뭐 토지, 그다음에 상가, 이런 놈들은 빈번히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다 그래요. 그런데 주로 공익 목적이나 특수 목적의 부동산들이 그러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학교, 교회, 성당, 절, 파출소, 동사무소, 시청, 구청, 도청, 이런 놈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죠. 그럼 얘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성이 없는 물건 그러기도 하고, 비시장성 물건 그러기도 합니다. 시장성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성이 있다,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수익성에 근거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라면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이 비용성이라는 것과 시장성이라는 것과 수익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대요. 그런데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물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로 감정평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을 갖다 우리는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원가 방식. 시장성을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방식을 갖다가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 수익성을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이것을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를 한 글자도 이렇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비용성이라는 글자가 시험에 비교성으로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어느 정도 주관식으로 대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성의 무슨 방식이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그럼 저랑 지금부터 비용성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 원가 방식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에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중고부동산이에요. 자, 중고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새 거였을 때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걸 제조다원가라 그래요. 근데 새 거랑 중고 가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요 부동산은 강가됐을 테니까. 강가되는 것만 빼면 현재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비용성에 근거하는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저 좀 보러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이요. 이 분필 새 거예요, 중고예요? 중고죠. 요거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요거 20원이에요. 이거 왜 20원인지 아세요? 이거 새 거였을 때 이거 100원이었어요. 그때 자로 쟀더니만 10cm. 몇 cm? 10cm. 새 거였을 때 10cm, 100원. 근데 지금 자로 재보니까 2cm. 몇 cm가? 제가 하는 말이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새 거였을 때 10cm였는데 지금 2cm라는 것은 몇 cm만큼이? 8cm만큼이 닳아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빼는 거예요. 빼서 현재 이 분필 가격은 20원이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새 거였을 때 비용 원가가 얼마? 강가되는 원가 비용이 얼마? 그래서 현 상태 비용 원가가 얼마? 가격 따지는 것을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잘 들어요. 내가 감정평가라는 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진짜 혹시나 싶어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 그림 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무슨 지역? 인거지역. 예. 유사지역. 예. 동일수거권. 동일수거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내 부동산과 가격이 완전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대체 경쟁. 기억나시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7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 그거 이제 좀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이거 1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a few minutes ago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보세요. 동일수거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얘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아세요? 5억에 거래됐어요. 5억에 뭐 됐다고? 거래됐다고. 그럼 내 거는 얼마쯤 하겠어? 5억쯤 하지. 맞죠? 5억쯤 하지 5억인 건 아니지. 그래서 비교를 막 해가지고 내 거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무슨 성에 근거한?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 글자로. 시장성. 그거랑 내 거랑 뭐 해서 감정평가한다고 해서 비교해서 감정평가한다고 해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일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거랑 정말 비슷한 게 5억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내 것도 얼마쯤 한다? 5억쯤 한다. 이게 비교 방식이에요. 이번에는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부동산에 한 놈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이에요. 가격이. 근데 수익률이 10%다? 그럼 수익은 1,000만 원인데 잠깐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니까? 수익률을 곱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수익이 나오더라. 맞아요? 여러분 천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2 곱하기 5가 10이에요. 그럼 2는 몇 분의 몇? 5분의 10. 맞아요? 이거 어디로 내리면 돼요? 분모로 내리면 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뭐가 나오는데?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가격을 구하는 공식은 뭐를요? 수익을 뭐로 나누면 돼요? 수익률. 이 수익률을 나중에 뒤에 가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불러요. 무슨 율이요? 환원율. 환원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됐어요. 수익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도 쌀까요? 비쌀까요? 비쌀 거야. 수익과 가격이 비례관계라는 것을 착안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하는 물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평수 똑같고요. 같은 지역에 있어요. 완전 같은 지역에. 근데 한 놈은 월세가 500 나와요. 한 놈은 월세가 400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월세 500 나오는 부동산에 가격을 많이 지불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게 지불할 거야. 단 나에게 가격을 싸게 수익을 싸게 발생시키는 놈들은 가격도 적게 지불할 거야 하는 것이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저랑 이거 한번 해보고 가요. 여러분들 이거 새 거 했을 때 비용이 얼마지? 감가되는 비용은 얼마지? 그래서 현 상태의 가격은 얼마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비용성의 원가 방식. 나와 비슷한 게 동일수거권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거래 가져와서 내 거랑 이거 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무슨 성의 무슨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물건들은 가격도 비쌀 거고 수익을 적게 발생하는 물건들은 가격을 많이 지불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무슨 성의? 수익성의 수익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을 주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보지 말라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말라면. 참, 별꼴이야. 평소에는 수업에 관심도 없다가 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하면 그때 참. 그래서 내가 보지 말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집중할 때 이게 효과가 있거든. 보지 말고 하면 갑자기 각성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치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들이킨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카스를 한 병 먹은 듯한 효과가 있다니까 보지 말고.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절대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작업인데 이 경제적 가치에는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 임대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방식으로부터 가격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론에서는 가격이란 표현 대신에 가액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가격이란 말 대신에 가액이란 말을 쓸게요. 잘 보세요.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방법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방법. 비교 방식으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 있거든요. 수입 방식으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식이 아까 몇 개 있었지? 3개. 3방식에 일단은 6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개 방식으로 무엇과 무엇, 가액과 임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비교 방식에 가면 무슨 방식에 가면?
비교 방식에 가면 우리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토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따로 별책부록처럼 따로 하나 마련해 버립니다. 토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토지 가액 구하는 법을 하나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은 뭐 구하는 법도 있고 가액 구하는 법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법도 있고 또 가액 구하는 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가액은 무슨 가액? 토지 가액.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방법이 2개법이 있어요. 3개법이 있어요. 3개법. 그래서 비교 방식에 3개법이 있는 바람에 원래는 3방식이 몇 방법인데 6방법인데 비교 방식의 법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특히 토지 가액 구하는 법이 하나 추가되면서 3방식의 7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제가 원가법이 뭐죠? 그러면 원가법이요?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법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아니요. 지금 당장. 뭐 10월 뭐 10월이 지금 right now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원가법이 뭐죠?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법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산법이 뭐죠?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법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 방식입니다. 가액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 또 토지 가액 구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이 7개 이름을 지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 근데 암기하기가 그나마 쉬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법들은요, 각각 3글자씩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각각 임대료 가액 구하는 방법들의 이름들은요, 각각 7글자씩이에요. 수입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들은요, 각각 5글자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글자 몇 번? 2번. 7글자 3번. 5글자 2번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원가법, 적산법. 난 따라해도 돼요. 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뭐 구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원가법, 적산법. 제가 오늘 방금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오늘 도로주행 시험 쳤어요. 도로주행 시험 쳤는데 합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그 도로주행을 하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면 출신이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바퀴 달린 자동차를 다 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종 대형 면허 있고요. 그다음에 레카라고 있어요. 군한차 그거 있고 제가 또 추레라 면허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 노원 새로면 6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5명은 강의 그만두면 절단나. 내가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저분들 저래가 어떠냐. 참 강의 그만두면 숟가락 딱 놓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냥 그 과정은 그냥 나는요 버스에도 되고요. 버스? 출혈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레카 이런 거 해도 되고 다 먹고 살기를 마련해 놓고 강의하는 거지. 혹시 막 이렇게 한 5, 6년 뒤에 10년 뒤에 버스를 탔는데 나 닮은 사람이 있더라. 나 맞아. 인사해요. 개인은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운전면 출신이니까 제가 저는 논산에 이렇게 가서 기초훈련을 받고 6주 훈련 받았거든요. 받고 저는 운전교육만 7주를 더 받았어요. 버스 운전병은 7주, 중차라고 해서 7주 받거든요. 더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제가 버스 운전했었으니까 계속 운전교육하고 제가 쫄병 때는 받고 고참 때는 하고 그랬습니다. 운전교육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26개월 동안 운전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딸내미 데리고 이제 운전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도로 연수를 좀 시켜줬죠. 이렇게 시켜주고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게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말해도 돼? 자, 뭐 이렇게 지가 그러더라고. 말해도 돼? 자, 차선 변경, 뭐 이렇게 직진, 여기서 우측 깜빡이, 뭐 지금 이렇게 해도 돼? 그래요. 그거 너무 좋은 거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더니만 오늘 그런 학생 처음 본다고. 면허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공부 엄청 잘할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공부 엄청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막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운전면허가 됐더라고. 그런데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엄청 좋은 자세야 다나 꼭 그렇게 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네가 시험 치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으면 다 동원해서 다 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자기 칭찬받았다고. 그렇게 원래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빠 해도 된다 그래서 했더니만 칭찬받았다고 그러더라고. 83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분 좋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떠들어 보면 참 좋은데 안 따라 하시는 분들 깝깝해서 그렇습니다. 깝깝해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딸도 아니고 자 짚어보세요.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이 임대료 구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가법, 적산법.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이에요. 비교 방식 7글자 3번 할 건데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에 한 번 더 할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시작.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입 방식은요. 앞에 글자에 액센트를 두지 마시고 두 번째 단어에 액센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수입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시작.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7개를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까지.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비용성부터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방법 7개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가액 구하는 것만 4개 모아볼까요? 가액 구하는 것은요. 잘 들어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겁니다. 가액 구하는 거 4개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손가락 바꾸세요. 임대료 구하는 게 3개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근데 가운데 손가락 갔다 갔다. 임대료 구하는 법이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우리나라 감칙에서는요. 임대료 구할 때 이걸로 구하라 그래요. 이걸로. 이게 뭐예요?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에요. 주된 방법이란 말은 몰라도 되는데 임대료 구하는 법이 몇 개 있긴 한데 3개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감칙에서는 임대료 구할 때는 꼭 뭐를 쓰시오?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시오. 가운데 손가락 갔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뭐 할 거냐면 무슨 성에 무슨 방식을 3개 하고 법을 7개를 쭉 나열할 거예요. 그리고 가액 구하는 거 4개랑 임대료 구하는 거 3개를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서 임대료 구할 때 무슨 법을 쓰는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잘 보세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가액과 임대료를 뭐라 부르냐면 시산가액과 시산임대료라 그래요.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는 적산가액, 적산임료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구할 때는 비준이란 말을 씁니다.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이라 그래요. 토지는 항상 별책부록.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쉬워요. 수익가액, 수익임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제 목표가 제비에서 적산가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이렇게. 집에서 적산임료 나오잖아요. 비용성 원가 방식의 적산법, 비준가액, 시장성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시장성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가액, 시장성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 집에서 수익가액 나오면 수익성 수익 방식의 수익환원법, 집에서 수익임료가 나오면 수익성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까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까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오늘 이거 외웁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목표가 좀 생겼어요. 제 목표를 좀 알려드릴까요? 제 목표는요. 3월달 첫 모의고사. 3월달 첫 모의고사. 물론 11월달부터 수업 들으셨던 분들 기준이고 혹시 중간부터 수업에 참여해서 앞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듣고 오세요. 연말 연시에 놀지 말고 특히 1차는요. 그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은 앞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듣고 혹시 11월 첫 수업부터 수업을 들었으나 중간에서 들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1차는 지금 계속 듣고 오셔가지고 제 목표는 3월달 첫 모의고사 때 3월 말에 칠 거예요. 3월달 첫 모의고사 때 부동산학개론 60점 만들기. 게임 끝이야.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부동산학개론 60이 나왔다? 게임 끝. 그래서 우리 남들은 시험 10달 남았다고 할 때 우리는 시험 몇 달 남았냐면 1, 2, 3, 석 달 남은 거야. 아시겠어요? 1차 시험 몇 달 남았다? 석 달 남았다.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60점 만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Are you exciting?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3월달 첫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개론을 60점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가 그 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쁠 게 없잖아. 아니 3월달 첫 모의고사 때 60점이 나오고 공부도 되고 나랑 관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이걸 갖다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랑 함께 이거 한번, 이거 뭐라고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될 거야 이거. 지금 외웁시다. 가자. 무슨 성?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법 7개 시작. 세 글자부터. 세 글자 2번, 7글자 3번, 5글자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유념하시면서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가입권은 거 4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관한 거 3개,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그중에서 임대료 관 때는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가액과 임대료 이름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까지 간 세트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자,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무슨 법인데? 비교법인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입니다. 시험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공시지가 비교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공시지가 비교법은 있는 법 없는 법.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무슨 법이 맞지만 비교법이 맞지만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다? 기준하는 법이다. 오케이?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하고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거래사례는 비교법, 임대사례는 비교법, 거래사례, 임대사례는 비교법, 공시지가만 기준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거래사례, 임대사례는 비교법.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악센트.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출발이 똑같아. 수익으로 출발한다니까. 근데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무슨 법? 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악센트 앞에 뒤에 수익 환원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익 환원법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 하는 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악센트 뒤에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빈칸 비워놓기. 하나씩 비워요. 이렇게. 하나씩 비웁니다. 이렇게. 비워놓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외워놓으면 껌이에요. 10초짜리. 외워놓으면 껌이고 안 외우면 그냥 무작정 틀리는 문제입니다. 갑갑합니다. 출제원들은 이런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냈을 때 가성비가 좋아요. 많이 틀리거든. 근데 법조문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박아놨기 때문에요. 이 신청 여지가 한 개도 없어요. 출제위원들도 자꾸 이 신청 들어오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잖아? 그럼 자꾸 이 신청 받아들이는 출제위원들은요, 다음 출제에서 배제돼요. 이분 출제 잘 못하는구나 하고 배제된다고. 그래서 법조문 시험에 내는 것은요, 상당히 선호하는 출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보자. 무슨 성?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갑니다. 원가 방식입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표 저랑 다시 한번 외워볼 거고요. 혹시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253쪽 딱 페이지 핸드폰으로 딱 찍어 놓고요. 암기 될 때까지 암기 될 때까지 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잘 때 이걸 보다가 잠드는 거야.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보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 무조건 합격입니다. 국민중개사 시험은요. 그 정도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 정도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요거 찍어놓고 대신에 그 핸드폰으로 찍을 때 유의할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동산학개론은 카트 10개만 저장. 몇 개? 10개. 10개만 저장. 이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부동산학개론에 만약에 휴대폰으로 저장하고 싶은 그 책의 내용이 나왔다. 몇 개만 저장? 10개. 10개.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와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대. 저장하려고 그러면 앞에 거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돼.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11개 찍고 싶은데 11개 찍으면 개론생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과목별로 카트 10개만 그러면 외우고 지우고 외우고 지우고 외우고 지우고 만약에 외웠던 걸 까먹으면 어떻게 다시 찍으면 돼 나중에. 대신 암기한 건 지우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책을 다 찍어요. 다 찍어. 핸드폰 용량이 많나 봐요. 좋은 건가 봐. 한 512메가쯤 되나 봐. 다 찍어. 다 찍고 안 봐. 안 봐. 그래서 10개만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암기가 되면 삭제, 암기가 되면 삭제. 새로운 거 추가하려고 그러면 암기돼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 사람은 합격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험 초반이니까 합격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준비 자세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외우자. 자, 가자.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됩니다.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인데 이때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편안하게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이 뭔지를 물어요. 원가법은 적산가액 구하는 건데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객을 빼면 돼요. 뭐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객을 빼면 됩니다. 그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객을 빼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한다 그래요. 제조달 원가를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가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가누객을 빼야 되는데 감가누객을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가법은요. 일단은 감가가 되는 물건에 적용을 합니다. 뭐가 되는 물건? 감가가 되는 물건. 자, 그럼 잘 보세요. 감가가 되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 부르게 혹시? 감가가 되는 물건을 삼각자산이라 그래요. 무슨 자산? 삼각자산. 우리 부동산 학계를 다 틀어가지고 삼각자산은 딱 2개 있습니다. 삼각자산은 누구 있냐면 여기다 쓸까? 삼각자산은 딱 2개 있습니다. 건물하고 기계하고 뭐하고? 건물하고 기계하고. 건물하고 기계는 삼각자산이다 아니다? 이다. 건물은 건물이라고 치고 기계 종류가 3가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건설기계 있어요. 무슨 기계? 건설기계. 항공기 있어요. 뭐야? 항공기. 선박 있습니다. 뭐야? 선박. 그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런 애들은 원칙적으로 무슨 법을 쓴다? 원가법을 쓴다. 그래서 좀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로 오세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 어떤 부분에 씁니까? 그러면 일단 건물이요. 그리고 기계 중에서 어떤 놈인지? 건설기계. 건설기계 대신에 기계 기구류가 나도 괜찮아요. 기계 다 뭐 삼각자산이야. 그다음 뭐야? 항공기. 그다음 뭐야? 선박.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다가 건물 뜨거나 건설기계 뜨거나 항공기 뜨거나 선박이 뜨면 무슨 법 써라? 원가법 써라. 얘들은 4글자로 무슨 자산이라서? 삼각자산이라서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을 보기 전에 잠깐 이거부터 봐야 되겠다. 우리 아까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아까 별책부록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고 임대료는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임대사 이거 했잖아. 이거는 토지는 무슨 법? 공시가 기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지금부터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알려드릴 건데 잠깐 절 좀 보세요. 과수원이요. 뭐요? 과수원. 자, 과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는 것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과수원은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동구밭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수원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 일단 보실래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이거 읽어보실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자동차 동산으로 뜨니까. 자, 그럼 대답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자동차 동산은 기계다, 기계 아니다? 기계다. 자동차가 기계 아니에요? 자동차는 대표적인 기계예요. 오케이? 그리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기계다 아니다? 기계다. 그럼 어떤 기계들은 원가법 쓰는 기계고 어떤 기계들은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기계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어 시장성이에요. 뭐요? 시장성. 시장성이 없는 기계가 있고 시장성이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고요. 시장성이 없다는 말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시장에서 애들이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보시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없는 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다. 내가 산 적이 있다. 아니, 내가 산 적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고요. 내가 산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없는 거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입니다.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집에 자동차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건 시장성이 있는 기계.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집에 동산이 있어, 없어? 토지 및 그정착물 말고는 다 동산이거든. 그럼 집에 동산들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집에 있으니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손 들어보세요. 집에 굴삭기 있다. 굴삭기. 우리 집에 굴삭기 있다. 불도저 한 2대쯤 있다. 불도저. 없어요? 건설기계 집에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 원가법 쓰는 겁니다. 집에 보잉 747이 있다. 없다. 우리 집 주차장에는 보잉 747이 있다. OX. 없지.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된다. 항공기. 요거는 무슨 법? 원가법. 우리 집에 유람선 있다. 없다. 우리 집에 크루즈 있다. 없다. 우리 집에 요트 있다. 없어. 잘 됐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기계는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 집에 없는 기계는 원가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 동사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 읽어보실래요? 인목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림이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살림은 예량을 살림이라 그래요. 예를. 요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산지라 그래요. 산지. 근데 집에서 절대로 안 묻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살림은 산지와 인목을 합쳐서 살림이라 그래요. 누구랑 누구를? 산지와 인목을 합쳐서 살림이라고 하는데 산지는 무슨 법 씁니까를 시면 절대로 안 묻습니다. 산지는 뭐라서? 토지잖아. 무슨 법 쓰겠지? 공시지가 기준법 씁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조문에 없어요. 산지를 무슨 법 씁니까? 조문에 없다고. 왜 조문에 없는지 아세요? 토지니까. 토지는 아까 무슨 법 쓴다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고 했잖아. 시험에서는 오직 뭐만 나오면 인목만 나옵니다. 오직 뭐? 인목.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뭐는요? 살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무슨 평가한다고요? 구분. 그게 얼마 따로? 산지 따로, 인목 따로 평가하는데 이 인목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인목 중에서요. 지름이 상당히 짧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름이 짧은 나무를 갖다 우리는 어린 나무라 그래요. 지름이 짧은 나무 무슨 나무? 어린 나무. 이런 어린 나무 하면서 이걸 갖다 4글자로 소경목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소녀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 나무들을 갖다가 소경목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목림? 소경목림. 그럼 얘는 거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 거래 안 되면 누가 받아주냐면 원가법이 받아줘. 아까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기계였던 자동차나 동사는 무슨 법 썼었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썼었는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기계는 누가 받아줬어? 원가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목들은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름이 짧은 나무 소경목림은 무슨 법? 원가법. 그런데 됐고 요거 한꺼번에 일괄평가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평가사한테 아무 말이 없이 살림을 평가를 의뢰하게 되면요. 뭐 따로 평가한다고요? 산지 따로, 인목 따로. 산지는 무슨 법 써서? 공시지가 기준법 써서. 인목은 무슨 법 써서? 거래사례 비교법 써서 나눠서 평가합니다. 근데 그 인목이 소경목림이 무슨 법 써서? 원가법 써서. 근데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고 한꺼번에 얼마야? 일괄평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두 개를 산지와 인목을 일체로 거래하고 싶다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내년 10월 25일까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외울 겁니다. 자 갑시다. 살림은 누구와 누구를 살림이라고 하는데? 산지와 인목을 살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일괄평가한다고요? 구분평가한다고요? 구분이 원칙이에요. 이때 인목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고인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들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외웁니다. 자 보지 말고. 살림은 누구랑 누구를? 인목을 무슨 평가하는데? 구분평가하는데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인목이 소경목림일 때는 원가법. 걔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까 건설기계 했었어요? 항공기 했었어요? 선박 했었어요? 자동차하고 동산 했었죠? 대답하시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우리 집에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뭐 따지고? 원가 따지고. 자동차 동사는 내가 거래한 적이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따집니다. 그런데 5개다. 자, 잘 들어요.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없어졌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으면 5개 전부 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해체 처분 가액. 해체 처분 가액은 뭐냐면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저기 혹시 폐차장을 안 가봤을 텐데 폐차장 가면요 자동차를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팔아요. 아시겠어요?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안 사봐서 그런데 폐차장에 가면 자동차를 파는데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이렇게 팔아요. 2010년식 그랜저 뒷범퍼 20만 원 이렇게 팔아요. 가봤어야 알지. 그 2008년식 소나타 우측 사이드 미러 7만 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전체 효용 값어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 부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해체 처분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은 달라요. 원칙은 자동차 동사는 원칙이 뭐였고 거래사례 비교법이었고 건설기계나 기계기구류 항공기 선박은 무슨 법이었는데 원가법이었는데 5개 다 똑같습니다. 효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무슨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모르기면 몰라봐 진짜. 자,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알고 있죠? 좋아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원가법.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누구랑? 토지랑 누구를? 건물을 한꺼번에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자, 대답 한번 해볼게요.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가 기준법 쓰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 쓰거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쓸까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그래서 이게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봐봐.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을 썼다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쓸 것 같잖아. 그지? 안 그렇다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써버립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일 때고 무슨 주택일 때고? 단독주택일 때고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거 참고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 한 25%가 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75%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과 진짜 한 3, 40년 만에 압도적으로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모든 나라와 미국, 아메리카 대륙 어디 가도요. 단독주택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아시아에 몇 개 이렇게 인구 밀도 높은 진짜 몇 개만 공동주택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진짜. 오케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습니다. 그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대답하세요. 아파트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일단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아파트는 뭐를 궁금해하냐면 지금 자 보세요. 이게 504동 1005 가격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몇 동? 504동 1005. 504동 1005 가격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시험에서는 아파트 504동 1005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을 씁니까? 라고 해주면 참 좋은데 시험에 아파트 감정평가할 때 아파트 504동 1005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씁니까? 라고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아파트 504동 1005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건물이요? 집합건물.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시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04동 1005, 1005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 이거 갖다가 우리 나중에 민법 시간에 뭐 전유 부분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무슨 부분? 건물 부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요. 촌스럽게 내 땅!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는 자기 땅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는요, 밑에 있는 뭐를,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것을 갖다가, 중개 실무에서는 대지 지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 지분. 법률 용어로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504동 1005를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요. 좀 길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한다고 떠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때 무슨 법 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거래사례비교법 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쌤, 앞에 있는 말 다 무시하고 뭐가 뜨면 일괄이 뜨면 거래사례비교법이군요. 대부분 맞아요. 일괄이 뜨면 대부분 무슨 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 이거 앞에서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자, 살림 한번 해볼게요. 살림은 누구랑 누구랑 살림이라 그래요? 산지하고 임모. 아시겠어요? 산지하고 임모. 산지는 됐고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요?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혼생 강의하다 미쳤으면 좋겠어요? 미쳐버린다? 막 비 오면 좋아하고 막 밥 주면 좋아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다시 합니다. 살림은 누구랑 누구를 살림이라 그래요? 산지와 임목. 이때 임목은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 임목이 소개목님이면 원가법. 살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써요? 그 살림의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비교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일로 오세요. 힘들었어. 끝났어요. 자, 보세요. 아까 건물 무슨 법? 원가법. 같은 기계라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비교법. 동구 밖에 있는 과수원들은요? 거래사례비교법. 살림에서 임목은요? 거래사례비교법. 그 임목이 소개목님이면요? 원가법. 자, 일괄이 몇 개 있는데? 가자. 토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살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도? 거래사례비교법.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수익하는법 쓰는 물건인데 10번 봐봐요. 영업권. 이 끝날 때 뭐로 끝났어?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자, 이걸 갖다 우리는 형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해서 자, 따라해 보실래요? 무형자산. 시작. 시험에 나올 때는 영업권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영업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잠깐만 볼까요? 보기 전에 한번 해보자. 영업권. 또 우리 권으로 끝나는 거 몇 개 있는데 특허권. 그 다음에 저작권. 저작권. 다시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전용 측선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몰라도 되는데 권으로 끝나는 게 이밖에 없어요. 이 6개는 무조건 수익환원법 가요. 무슨 법? 수익환원법.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수가요. 작곡가가요. 작사가가요. 특정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요를 받아요?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이 저작권료를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저작권료는요.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받는데요. 저작권자 사후 70년. 죽고 그 다음부터 일단 언제 죽는지는 몰라도 돼. 죽고 나서 70년. 그러면 그 누구까지? 자식의 아마도 손자까지는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저도 저작권이 있다 없다? 저작권 있습니다. 이거 내 책 저작권입니다. 응? 그래서 이게 70년 동안 팔리면 70년 동안 팔리면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저작권을 받는데 우리 수험서는 그런 게 없어요. 수험서는 1년 지나면 못 써. 심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방금 소개해드렸던 영어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전용 직선 이용권 등의 권으로 끝나는 무형자산들은요 예외 없이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이 권리로 얼마 돈 벌 수 있지를 가지고 감정평가한다고. 오케이? 두 번째는요 재단 2개. 무슨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공장재단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장재단은요 세트 메뉴예요. 공장재단에 가면 공장 땅 있어 없어? 있어. 공장 부지 있어 없어? 공장 건물 있어 없어? 있지. 주차장 있겠지. 지게차 왔다 갔다 하겠지. 공구 설비들 있겠지. 이거 세트 메뉴로 공장재단 그래요. 오케이? 공장에 있는 모든 재반 세트 메뉴들을 말고 한다. 공장재단. 그 공장재단 감정평가는 뭐 알려드릴게요.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해요. 뭐해서? 합산해서.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일괄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재단을? 일괄평가. 일괄이 떠도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재단들은요 그냥 강하게 수익하는 법으로 가면 됩니다. 일괄이 떴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닌 유일한 놈이 공장재단입니다. 따로 하나 기억하시죠? 공장재단에서는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뭐야? 수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요거요 뭐야?
기업 가치.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디 저기 하이브라는 유명한 기획사 알고 계시죠? BTS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걔네가 SM을 산이 많이 그럴 때가 있었다고. SM 엔터테인먼트를. 그때 SM 엔터테인먼트의 무슨 가치를,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원가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안 따지지. SM 엔터테인먼트가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거래 사례를 따질 수도 없지. 맞아요? 그럼 SM 엔터테인먼트의 무슨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회사가 돈 얼마나 많이 벌지?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한다고. 무슨 방식? 수익 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비상장 채권.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상장돼 있는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상장이 안 돼 있는 것들은 거래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건건항선소 시작. 따라 해봐요. 건건항선소. 건건항선소는 무슨 법? 원가법. 또 따라하십니다. 일산과자동. 여러분들 경기도 일산에 가면 과자동이라고 있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자, 자꾸 과자동 찾고 그러면 안 돼. 일산 과자동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여러분들 전남 영광 아세요? 전남 영광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공기업으로 유명해요. 근데 전남 영광에 있는 공기업들은 다 비상장돼 있어요. 더 따라합니다. 영광 공기업 비상장. 전남 영광에 있는 뭐들은, 공기업들은 다 뭐 돼 있다? 비상장돼 있다. 영광 공기업 비상장, 영광 공기업 비상장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외울 겁니다.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집 못 갑니다. 못 가. 진짜 못 가. 솔직히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Look at me.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가액 관한 거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관한 건데,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토지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씁니다. 이때 원가법 쓰는 물건들 5개요. 건건항선소 시작. 건건항선소 건물 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좋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 일산과자동 일괄평가 3개. 산림 임목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 토지는요?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여러분 전남 영광 아세요? 전남 영광? 전남 영광이 뭐로 유명해요? 공기업. 비상장으로 유명하다고? 공기업으로 유명한데 영광에 뭐가 있는데? 공기업들이 있는데 영광에 있는 공기업들은 다 뭐 돼 있다? 비상장 돼 있다. 영광 공기업 비상장. 시작. 영광 공기업 비상장. 한 번 더 시작. 영광 공기업 비상장. 보지 말고 영업권. 영업권뿐만이 아닙니다. 6개 권들이 있다 그랬죠. 무형자산들 수익을 뽑습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5개입니다. 영광공기업 비상장. 여러분들 제가 제 수업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을 좀 시험에 들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5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산법 쓰는 물건 없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는 물건 없거든요. 주된 방법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고개를 들어 좀 바라봐 주시고 칠판은 바라봐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보이면 내가 칠판을 옮겨 드릴게요. 이제 봐도 돼. 칠판을 봐도 돼요. 고개를 들어서 칠판을 바라보든지 말든지. 자,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건물 원가법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저작권, 상표권 수익환원법입니다. 여러분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으로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저기 비상장 채권. 수익하는법을 씁니다. 수익하는법을 씁니다. 자동차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원가법입니다.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소경목님. 원가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공장재단을 일괄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을 씁니다. 공장재단 일괄평가할 때 수익하는 법을 씁니다.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소경목님. 소경목님 원가법 씁니다. 소경목님 원가법 씁니다. 산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상표권, 저작권. 수익하는 법 씁니다. 기업가치. 수익하는 법 씁니다. 광업재단. 재단들 무조건 수익하는 법 씁니다. 재단들 무조건 수익하는 법 씁니다. 토지. 공시지가 다 왔는데 집에 못 가는 거야.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런데 토지는 하나만 더 봅시다. 토지는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건 출제 가능성 100%예요.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방금 제가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가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우십니다. 누구한테 배우시면 황쌤한테, 황정선 쌤한테 멀리 오시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잘 보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 그럼 뭐로부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거래 당사자는요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중개업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 계약하시고요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됩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원래는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이런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실거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게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요. 도시지역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 자, 여러분들 제가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제 입에서 용도지역 그럼 여러분들은요 도관농자 중보관대 알아요 몰래? 알죠? 용도지역 몇 개 있다? 뭔지 모르는구나 이게. 용도지역 몇 개 있어요? 4개. 뭐요? 도관농자. 제 입에서 용도지역 났는데 도관농자를 못하는 것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용도지역, 도관농자. 도가 뭐야?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맞지? 저 보세요. 도시는 또 몇 개 있어요? 4개. 서너 개 있어? 도시에 서너 개가 있어? 도시 몇 개? 4개. 뭐요? 주상공록이 있다고. 뭐라고요? 주상공록이 있다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 녹지 지역을 뭐라 부르는데? 도시라 부르는데 도시는 거래가 빈번해 안 빈번해? 빈번해요. 걔는요 3년치만 봐도 덮었습니다. 몇 년? 3년. 근데 그 밖에죠. 관농자. 관농자는 거래가 잘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지역에 가지고 있어, 농림지역에 가지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지고 있어. 골 때립니다. 안 팔려 씨. 그래서 3년치 거래 사례를 봐서는요 거래 사례가 풍부하지 못해요. 5년치 봐야 됩니다. 몇 년치요? 5년치 봐야 됩니다. 이게 도시지역 3년, 그 밖의 지역 5년이거든요. 자, 우리 3년하고 5년하고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시험 나가서 맞출 수는 있어요. 자, 갑시다. 토지는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쓴다? 이거 예외예요.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적정한 실거래가 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무슨 법을 쓰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그 거래사례가 도시일 때는 몇 년? 3년. 그 밖일 때는 5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름하여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몰라도 돼야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실 건가? 우리 부동산학에 이렇게 3이 뜨는 경우가 있고 5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로 부르냐면 3호 3종 세트라 그래요. 뭐요? 3호 3종. 여기서 최소 한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최소 몇 개? 1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몇 개 있냐면 3개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방금 했는데 토지는 무슨 법으로 감정평가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그 거래사례가 도시일 때가 있고 그 밖의 지역일 때가 있지. 맞아요? 도시지역일 때는 몇 년? 좋아요.
그 밖에 찍을 때는 5년이입니다.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뒤에 가시면 이거 배우십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이걸 배우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래? 리츠가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요.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츠가 무슨 관리 리츠가 있고요?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혹시?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에요. 얼마? 5억. 최저자본금은 70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자본금이 3억이에요. 그리고 최저자본금은 50억이고요. 이걸 갖다가 100%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진짜 절대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100%.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저 따라만 해보세요. 그냥 따라해보세요. 5, 7에 35 빵빵 이렇게 암기합니다. 시작. 5, 7에 35 빵빵 이렇게 암기합니다. 시작. 나 혼자 신난 건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요게 이제 자기관리 설립 얼마? 5억 최저 70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설립 3억 최저 5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에 써놓고 문제 풀면 틀리는 경우의 수가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문제를 풀다가 왜곡된 기억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시험지에 5, 7에 35 빵빵. 자, 그럼 대답합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오늘은 최저자본금 안 할 거고 설립자본금만 할 겁니다. 설립할 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밖에 투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요? 5억이고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얼마요? 3억이 됩니다.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떴어요. 이게. 자,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라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있는 회사. 그럼 실체가 있으면 거기서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투자를 운영해주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 사람들 전문가야 되겠지. 우리 법에서는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딱 3사람 봅니다. 몇 사람? 3사람. 법에서는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딱 3사람 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사 봅니다. 누구예요? 평가사. 근데 평가사만 되는 게 아니고 평가사에 5년 이상 종사해야 돼요. 몇 년? 5년. 법에서 라이센스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법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딱 2사람 보는데 일단 누구요? 평가사, 그 다음에 중개사입니다. 무슨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몇 년? 5년. 근데 평가사, 중개사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전문가로 보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뭐요? 부동산 관련 석사입니다. 석사 이상. 부동산 관련 뭐 이상? 석사 이상. 쌤, 제가 미술 석사인데 안 돼. 미술 석사 안 돼. 쌤, 제가 피아노 석사인데 피아노 석사 안 돼.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석사 이상이니까 뭐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겠지. 아시겠어요? 석사 이상. 뭐 안 돼? 학사 안 돼. 학사 안 돼. 전문 학사 안 돼. 고졸 안 돼. 검정고시 안 돼. 석사 이상.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돼요. 오케이? 왜 3년이라고 하냐면요. 석사 따는데 최소 몇 년은 걸려서? 한 2년은 걸리지. 석사 최소 2년은 걸려요. 석사 안 따봐서 모르는 거야. 석사 최소 2년은 걸립니다. 2년 빼줘요. 너 공부한다고 몇 년 고생했으니까. 2년 고생했으니까 2년 빼줄게. 3년. 오케이? 이게 작년 기출 문제. 이건 작년. 이거 안 나온다. 올해는. 올해는 이거 나온다. 자, 저 보시고.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 와, 하나같이는 하나 까먹고 하나같이는 하나 까먹고 죽겠네 진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 거래사가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그랬지. 도시 몇 년? 왜? 거래 빈번하니까. 그 밖에 지금 몇 년? 5년. 왜? 거래 잘 안 이루어지니까 몇 년치는 봐야? 5년치는 봐야. 자본금 어떻게 기하기로 했어요? 시작. 사람 원하게 만들지 말고. 자, 다시. 설립 자본금만 볼 거예요. 자기 설립 얼마? 5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설립 얼마? 3억. 이거 5, 3 또 3종 세트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중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가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라이센스 2개, 학위 하나를 보거든요. 라이센스 2개. 뭐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년? 5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요거 표 이거.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슨 성에 무슨 방식, 무슨 성에 무슨 방식, 무슨 성에 무슨 방식, 무슨 법 이렇게 쫙 한 다음에 4개, 3개 한 다음에 뭐는 뭐 무슨 법, 뭐는 무슨 법 이렇게 쉬는 시간에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한 사람 자 토지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건물 원가법 이렇게 소규모니 원가법 이렇게 영어권 시가하는 법 이렇게 한 명이 묻고 한 명이 답하고 틀리면 이렇게 저 맞박 한 대씩 맞고 이런 식으로 2사람이 짝을 지어서 해주시고 혹시 짝이 없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다 죽여버려요. 내한테 와. 다 죽었어. 아시겠어요? 예, 좀